자, 그러면 국가마다 어떤 환율 제도를 선택하는 게 좋은가? 대체적으로 이제 국가마다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개방적인 굉장히 개방되어 있어. 그리고 외국과 교류가 많은 거죠. 그다음에 그 경제 규모가 작아. 이런 국가는 고정환율 제도를 채택하는 게 좋다. 그리고 다변화된 무역을 하고 있고 또 무역 의존도가 크지 않은 큰 나라, 이런 큰 나라들은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대국 큰 나라들은 변동환율제, 작고 개방적인 나라들은 고정환율제를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EU 국가들은 무역 비중이 높은 영내 국가들 간에는 고정환율제도, 심지어 뭐 유로를 쓰고 있으니까 단일화폐를 쓰고 있는 거죠. 완벽한 고정환율 제도죠. 실시하고 상대적으로 무역 비중이 낮은 여외 국가에 대해서는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취약하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못하다 이거예요. 또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후진국들, 이런 나라들은 고정환율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그 나라의 신용도를 높이고 물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좋은 방법이다. 어쨌든 고정환율 제도는 작은 나라에서 인플레이션도 억제하고 그 나라의 신인도를 높이고 그래서 대외 거래를 활발하게 하는데 좋은 제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는 작은 환율 변동, 환율이 적게만 변해도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율 변동의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어때야 되겠어요? 고정환율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삼자택일의 딜레마인데, 이건 우리말에 삼자택일의 딜레마란 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 영어의 트릴레마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딜레마 그러면 뭐 양자택일의 딜레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도 아니고 이걸 해도 문제고 저걸 해도 문제고. 근데 삼자택일은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을 때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읽어볼까요? 무슨 내용인지. 개방경제에서 거시경제 정책의 목표는 뭘까? 환율을 안정시키고 싶다. 안정적인 환율 제도를 유지하고 싶다. 그 다음에 다른 국가하고 활발하게 자본 거래를 하고 싶다. 자본 이동의 자유를 유지하고 싶다. 그 다음에 자국의 통화 정책을 자유롭게 쓰고 싶다. 이게 지금 거시경제 정책의 목표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크루그만은 이 세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환율 제도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트릴레마, 삼자택일의 딜레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한번 해볼까요? 자, 개방 거시경제정책에서 목표는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싶다. 통화정책을 자주적으로 쓰고 싶다. 그 다음에 국가 간 자본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싶다. 자, 그런데 브레튼 우즈 체제죠. 조정 가능한 고정환율 제도. 고정환율 제도인데 때로는 환율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나라는 통화정책을 자유롭게 쓸 수도 있고 환율을 안정적으로, 고정환율 제도니까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죠. 그런데 자본 이동을 자유롭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자본 이동을 자유롭게 해서는 안 되죠? 만약에 국가 간의 자본이 너무 활발하게 이동하면 그것이 무엇에 영향을 미쳐요? 환율을 변동시키려고 하는 요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환율을 자꾸 바꿔야 되니까 이 제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시 후에 배우겠습니다만은 통화위원회 제도는 완벽한 고정환율 제도예요. 절대 변동하지 않는 완벽한 고정환율. 이건 이제 조정 가능한데 이건 완벽한 고정환율. 그러면 환율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완벽한 고정환율 제도니까 자본 이동도 자유롭게 해도 되는데 자국의 통화정책의 자주성이,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통화정책의 자주성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자국 화폐의 통화정책을, 금융정책을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변동환율 제도는 어떠냐. 자본이동도 자유롭고 통화정책 자유롭게 쓸 수 있으나 환율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걸 삼자택일 트릴레마, 뭔가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브레튼 우즈제 조정 가능 환율 제도, 그 다음에 변동 환율 제도, 통화위원회 제도. 내용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그와티와 로드릭, 하버드대 교수죠. 바그와티는 콜롬비아 대학 교수인가요? 바그와티와 로드릭 같은 경제학자들은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환율 안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자본 이동을 제한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이 말이? 개발도상국들은 환율이 불안정하면 국제거래를 하기가 어려워요. 투자나 무역을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환율 안정이 중요해. 그런데 이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본 이동을 제한해야 된다요. 만약에 자본이 너무 많이 오거나 너무 많이 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이 환율을 변동 올리거나 내리려고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자본 이동을 제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환율 제도를 어떤 환율 제도가 거시경제 성과,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억제라든지 이런 데 좋은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이론적으로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경험적으로 어땠는가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환율 제도라고 하더라도 선진국과 개도국에서 다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대체로 고정환율 제도를 채택한 국가에서 경제 성장률이 더 높고 인플레이션율은 더 낮았다. 고정환율 제도를 채택한 국가에서 대체적으로 성과가 좋았다는 뜻이죠. 물가도 안정적이고 경제 성장 높고. 그래서 그림표 21-1은 158개국을 대상으로 1970년부터 약 30년간이네요. 그죠? 70년부터 99년까지 실제 운영된 환율 제도를 기준으로 해서 거시경제 성과를 요약한 표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건 이제 뭐 제가 한 건 아니고 하버드대의 로고프 교수, 이제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내고 있는 교수인데 로고프 교수의 연구 성과를 제가 여기 인용한 것입니다. 이제 보면 고정환율 제도가 있고 여기 자유하락, 자유변동. 자유변동은 대체로 이제 선진국들이고 이 자유하락은 외환위기를 맞이한 국가에서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변동환율 제도라고 보기 어려우니까 따로 뺀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이게 인플레이션이고 이게 성장률인데 인플레이션율은 무척 높고 성장률은 무척 낮고 여기죠. 인플레이션율은 무척 높고 성장률은 오히려 마이너스고 뭐 이런 나쁜 성과를 보였고 자유변동은 대체로 선진국들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환율 제도지만 인플레이션율이 대체적으로 낮죠. 낮고 그 다음에 성장률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선진국들이니까. 그리고 고정환율 제도에서 이렇게 되고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게 중간범위라고 돼야 되겠죠. 중간범위 환율 제도에서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제한적 신축성 관리 변동, 이 중간범위 환율 제도에서 성과가 비교적 양호하다. 이런 이유로 중간범위 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전체 국가의 약 50% 정도가 된다. 다음은 전환경제에서 어떤 환율 제도를 채택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련, 구소련이죠. 그 다음에 동구, 여기에서 시장경제로 전환됐다. 트랜지셔널 이코노미. 시장경제로 전환하면서 이 국가들이 고정으로 갔느냐 변동으로 갔느냐 하는 것에 대한 연구 성과를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어떤 국가는 고정환율제도, 어떤 국가는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했는데 봤더니 대체적으로 고정환율제도를 선택한 국가들의 성과가 대체적으로 변동환율제도보다 양호.
왜 그랬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어떻다는 거예요?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으니까 인플레이션 억제가 거시경제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안정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읽어보시면 시장경제로 전환되면서 물가가 빠르게 상승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경제 안정화의 핵심은 급격한 인플레이션 방지에 있었다. 그래서 고정환율 제도를 채택한 국가들이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한 국가들보다 인플레이션은 낮았고 경제 성장률은 더 높게 유지가 됐다. 그래서 고정환율 제도가 인플레이션 억제에 좋은 제도지만 이 제도가 장기간 지속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나라도 74년부터 80년까지 고정됐다가 80년 1월에 어때요? 약 20%가 평가절하되는 이런 급격한 환율 변동을 경험했잖아요. 이 사이에 환율이 변동할 요인이 있었겠죠. 그걸 고정 억제해 놓은 거죠. 억제해 놓은 거죠. 한꺼번에 이렇게 터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억제된 후에는 점차 신축적인 환율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폴란드 사례라는 것은 폴란드가 초기에는 고정 환율 제도를 채택했다가 이후 변동 환율 제도로 전환됐다, 바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74년, 76년 뭐 이 정도까지 하다가 그 이후 환율 조금 변경하고 또 이 정도까지 하다가 변경했다면 80년에 이렇게 급격한 환율 변경은 없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음은 환율 제도 분류인데 이건 뭐 여러분들이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도록 하고 이 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방금 IMF에서 이 189개국을 IMF 보고서죠. IMF 보고서에서 한 10개의 환율 제도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고정 환율 제도, 통화위원회 제도, 자기 통화는 없이 남의 통화를 그냥 갖다 쓰는 거죠. 이런 경우를 고정 환율 제도,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변동 환율 제도, 나머지 이제 이 정도를 중간 범위 환율 제도 이렇게 했을 때 중간 범위 환율 제도가 약 한 46%, 고정 환율 제도, 변동 환율 제도 이렇게 보면 되겠고 또 이제 고정과 변동, 중간 범위를 빼고 고정과 변동하면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반반 뭐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중간 범위 환율 제도를 채택한 나라들이 그러니까 고정에서 약간 변형 이 여기 지금 중간 범위라고 하지만 위로 갈수록 고정에 가깝고 아래로 갈수록 변동에 가까운 환율 제도입니다. 약 절반 정도 국가들이 이 믹스된 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박스에 아르헨티나 통화위원회 제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건 이제 뭐 통화위원회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아르헨티나가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약 9년간이네요. 약 9년 동안 통화위원회 제도를 채택을 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르헨티나는 초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죠.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죠, 아르헨티나는. 그래서 1991년 달러라이제이션, 달러 연계화 형태의 통화위원회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자, 이건 뭔고는 달러하고 미국 달러죠. 미국 달러하고 자기 나라 페소하고 일정 비율로 연계를 해 놓은 거예요. 연계. 그래서 이 완전히 고정시켜 가지고 약 9년 동안 이 달러라이제이션 제도를 시행을 해 온 겁니다. 그래서 1989년부터 1999년까지 달러화 기준으로 GDP가 칠레는 114, 브라질은 불과 7.7% 성장했는데 아르헨티나는 230%나 성장을 했고 인플레이션은 이 연계화 제도를 하기 전에 연간 3000% 엄청난 인플레이션이죠. 3000% 인플레이션인데 99년에는 그 인플레이션율이 1.6%로 낮아졌어요.
자, 다시 말해서 이 고종환율제도, 엄격한 고종환율제도를 채택하면서 경제 성장률도 높아졌고 인플레이션도 잡았다 이거예요. 잡았어. 그런데 1991년 시작된 아르헨티나의 통화위원회 제도는 초인플레이션을 차단하고 경기 회복에는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이제 장기간 계속되다 보니까 1998년부터 아르헨티나 경제가 침체되면서 그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문제냐? 주변국인 브라질 레알하고 유로화가 약세로 변해가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있으면 아르헨티나가 브라질하고 경쟁국이고 또 이 나라가 유럽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약세가 되고 그 다음에 레알화도 약세가 돼요. 근데 여기는 달러하고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강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경제는 강하지도 않는데 이게 달러하고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페소화가 자연스럽게 강세가 되는 거예요. 자, 강세가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어서 경상수지가 악화가 된다. 경상수지 악화. 경상수지 악화가 되면 어떻습니까? 외국에서 달러를 차입을 해야 되고 그 달러를 차입하다 보니까 어때요? 외채가 늘게 되고 그래서 외채가 너무 많이 늘다 보니까 외환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약세로 변해가는 상황에서 달러와 연계된 아르헨티나 페소화는 오히려 평가 절상이 됨에 따라 수출 경쟁력이 악화되고 결국에는 빚이 늘어서 금융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위기를 맞이하면서 통화위원회 제도는 당시 1페소였던 1달러당 1페소로 고정을 시켜놨는데 2002년 가을에 몇 페소가 돼요? 3.5페소가 돼요. 1년 사이에 페소화가 350%나 3.5배가 늘어납니다. 3.5배 가치가 3.5배 하락 하는 이 평가절하가 되었다. 그러면서 경제가 아주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식적인 환율 제도하고 실제 운영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뭐 간단히 보시면 되겠어요. 이 공식적이라는 것은 우리는 어떤 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어나운스한 거고 실제 운영은 실제로 그 어나운스한 대로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그림을 하나 보시면 이것도 로고프 교수 보고서에서 정리한 거네요. 보면 공식적인 환율 제도하고 실제 환율 제도가 같은가 다른가를 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실제 환율 제도고 이쪽이 지금 공식적인 환율 제도인데 우리는 완전 고정 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국가 중에서도 이 정도 국가는 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라고 어나운스한 국가 중에서도 이 정도 국가는 고정 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이 국가들은 중간 범위의 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어나운스한 것하고 실제 운영하고 있는 환율 제도를 살펴봤더니 꼭 같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볼까요? 각국 정부가 실제 운영하고 있는 환율 제도는 그 국가가 공표한 환율 제도와 똑같지는 않다. 그림에서 1973년부터 99년까지 관계를 살펴봤다. 전반적으로 공식적인 환율 제도하고 실제 환율 제도가 일치하는 경우는 약 5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50%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고정환율 제도나 자유변동환율 제도를 실시한다고 공표한 국가들 중에서도 실제로는 중간 범위의 환율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이 많았다. 다음은 국가별 환율 제도를 뭐 자주 변경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환율 제도 변경의 역사적 경험. 국가마다 환율제도 자주 변경할까 아니면 한번 정한 환율제도를 쭉 쓸까 이걸 또 이제 경험적으로 나온 연구 보고서를 제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환율제도는 대외 경제 환경의 변화나 국내 여건의 변화에 의해서 바뀌어간다.
우리나라도 그랬겠죠. 1960년, 70년, 80년 가면서 여건도 바뀌고 우리 경제도 바뀌는데 이 환율 제도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바뀌어 왔겠죠. 1980년대 외채 위기, 1990년대 전후 동구와 소련의 시장 경제로 전환 는 많은 국가들이 환율 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됐다. 이런 어떤 대적인 여건의 변화, 경제 여건의 변화가 발생하면 환율 제도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또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있었죠. 우리나라도 이때 외환위기를 맞이한 거죠. 1997년에 이 과정에서도 또 환율 제도가 바뀌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각 국가 환율 제도가 자주 바뀌는 것은 아니더라. 1940년부터 2000년까지 약 60년간이네요. 세계 각국의 환율 제도 변경을 분석을 해봤더니 환율 제도가 평균적으로 약 14년간 유지가 되더라. 그러니까 한번 평균적으로요. 국가마다 뭐 자주 바꾼 데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는 14년간 유지가 되더라. 그리고 고정환율 제도를 채택한 국가들이 이 다른 환율 제도에 비해서 비교적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더라. 그 다음에는 양극단 가설입니다. 이건 뭐 피셔 교수가 한 이야기를 제가 간단히 정리해 놓은 건데요. 중간 범위 환율 제도, 그러니까 환율 제도가 고정이 있고 중간이 있고 변동이 있잖아요. 근데 이 중간 범위 환율 제도에서 고정 환율 제도나 변동 환율 제도 같은 양극단 환율 제도로 이동하는 현상, 이걸 갖다가 바이폴라 하이포테시스, 양극단 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하고 있던 국가들이 고정으로 갈래, 변동으로 갈래 이렇게 가는 것을 양쪽으로 바이폴라가 되는 거죠. 피셔는 1990년대 중간 범위 환율 제도 국가들이 일부는 고정, 그리고 일부는 변동으로 이동하는 양극단 현상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이 통합될수록 중간 단계 환율 제도에서 변동 환율 제도 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이쪽에서 변동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피셔 교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 21-1을 보면 공식적인 환율 분포에서는 양극단 현상이 나타나요. 피셔 교수가 이걸 보고 지금 이런 가설을 세웠겠죠. 그런데 실제 환율 제도 분포를 보면 실제 환율 제도 아까 한 50% 정도밖에 이 양 두 개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실제 분포를 보면 양극단 가설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같이 볼까요? 여기를 보시면 이게 지금 공식적인 환율 제도 분포를, 이것도 로고프 교수 보고서에서 나온 거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실제 운영된 환율 제도 분포를 보면 이게 뭡니까? 고정이죠. 고정 환율 제도를 채택한 국가들이 늘어나고, 또 이쪽은 변동입니다. 이게 여기 중간이고, 변동 환율 제도 채택한 국가들이 늘어나니까 양극단 가설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근데 실제 운영된 환율 제도를 보면 고정 환율 제도도 여기 변동이군요. 변동도 줄어들고 있고 고정도 줄어들고 있어서 이런 양극단 현상은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환율 제도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 하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교과서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창기에는 고정 환율 제도를 시행했고, 그 다음에 단일 변동 환율 제도를 시행하다가 복수 통화 바스켓 제도, 그 다음에 시장 평균 환율 제도, 90년부터 97년까지, 그리고 97년 우리가 외환위기를 맞이한 거잖아요. 외환위기를 맞이하면서 아까 뭐라겠죠? 고정환율 제도가 외환위기에 취약하다 그랬죠. 그러면서 외환위기 이후에 자유변동환율 제도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로운 변동환율 제도죠. 이건 뭐예요? 시장에서 바로 환율이 결정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리고 중앙은행의 개입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하더라도 눈에 안 띄게 그냥 직접적으로 개입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자유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1장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